내 명의로 된 빚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남편은 30억 원의 빚만 남긴 채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은수에게 모욕 섞인 말과 함께 매정하게 쫓아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쫓겨난 은수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펜던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갈 곳 없던 은수는 재벌 회장 저택의 가정부 공고를 발견합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간 그 저택에서 회장은 은수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거짓골로 쫓겨난 며느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부기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여름밤의 폭우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거세게 쏟아졌고 낡은 빌라의 거실 형광등은 물기 어린 천장 아래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윤수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서류 옆에는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서류 뭉치를 은수 앞으로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은수,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도장 찍어. 이거 내일까지 안 넘기면 나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어?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살짝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진호 씨, 이게 대체 무슨 서류인데 그래요? 한 장도 아니고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왜 내 인감도장이 필요한 건지 설명이라도 해줘야죠. 진호가 짜증스럽다는 듯 이마를 팍 문지르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게 싫이. 사업하다 보면 명의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지. 이거 다 우리 엄마가 밤잠 설치면서 알아본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따져? 그냥 시키는 대로 찍으라면 찍어.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젖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은수를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수야, 너 지금 시어미가 하는 일이 못 믿어서 그러는 거니? 내 시아버지 평생 일궈온 사업 정리하는 서류인데 며느리가 돼서 손이라도 보태야 할 거 아니야? 은수가 서류 첫 장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식탁 의자를 거칠게 당겨 앉으며 은수의 손등을 손톱이 하얗게 되도록 꾹 눌렀습니다. 예, 이 집안에서 네가 믿을 사람이 내 남편이랑 나밖에 더 있어? 우리가 설마 금쪽 같은 내 새끼 마누라한테 손에 대는 짓을 시키겠니? 안 그래? 시어머니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은수의 손등이 하얗게 눌렸습니다. 은수는 시어머니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인감도장을 낚아채듯 집어 은수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비도 오는데 군소리 말고 빨리 끝내고 잠이나 자자. 나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하니까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은수는 서류 위에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빽빽한 글자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인감도장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수야, 우리가 남이니? 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못 믿으면 세상 천지에 누굴 믿고 살겠어.
어서 찍으렴. 은수는 결국 거부하지 못하고 천천히 인감도장을 인주에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도장 바닥에 피처럼 고르게 묻었고 은수는 서류 위에 한 장씩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도장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섞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진호는 은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독수리처럼 지켜보며 몰래 눈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살짝 올라갔고 진호는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고개를 돌려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힘없이 인감도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치 보물이라도 챙기듯 서류를 재빠르게 거두어 봉투에 쏙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어서 들어가서 잠이나 자.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가는 남편을 간절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령, 그리고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30어. 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은수가 미친 사람처럼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진호 씨, 여보, 이게 대체 뭐야? 30억이라니. 하지만 안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옷장. 진호 씨, 내일 아침에라도 이 서류들 내용 나랑 같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진호는 이미 안방으로 쏙 들어가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자꾸 토달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안방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처량한 빗소리만 남았고 은수는 빈 식탁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빨간 인주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은수의 얼굴을 감쌌고 은수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식탁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은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강성저축은행 대출 실행 안내 고객님 명의로 총 30억 원의 대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은수의 손에서 국자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국자가 타일 바닥 위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굴러갔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채 진호의 옷가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뚝 소리가 딱 한 번 울리더니 그대로 끊겼습니다. 다시 걸자 이번에는 차가운 기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은수의 무릎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은수는 안방 문틀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거실을 향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리 좀 나와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현관 쪽에서 시어머니가 아주 느릿느릿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그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수의 앞에 서더니 다짜고짜 한쪽 손을 번쩍 올렸습니다. 찰싹 마른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의 고개가 옆으로 휙 꺾였고 하얀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어머니, 왜 때리시는 거예요? 은수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뺨을 감싸며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품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은수의 면상에 대고 확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네가 저지른 짓을 네가 더 잘 알 거 아냐. 종이들이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고 은수는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명품 백화점, 인류 호텔, 그리고 도박장인 카지노까지. 어머니,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이런 곳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은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딱 잡았대. 도박에 미쳐서 시댁 재산을 홀라당 말아먹고는 감히 누굴 속여. 여기 내 이름으로 찍힌 증거가 이렇게 빽빽한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은수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작이에요. 이건 전부 진호 씨랑 어머니가 꾸민 짓이잖아요. 진호 씨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더니 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은수의 가슴팍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진호는 이미 너 같은 꽃뱀한테 진저리가 나서 떠났어. 조용히 여기 도장 찍고 내 발로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쇠고랑 채울 줄 알아. 그 순간 현관문이 쾅 열리며 시커먼 옷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 셋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딱 봐도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야, 이은수. 네가 이은수 맞지? 30억이나 빌려놓고 어디서 수작이야? 돈 안 갚고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은수가 팔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돈 빌린 적 없어요. 이거 놓으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한 명은 은수의 짐가방을 복도로 냅다 던져버렸고 다른 한 명은 분홍색 압류 딱지를 집안 곳곳에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수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현관 밖으로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쾅! 철문이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은수는 빌라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은수의 손에 꼭 쥐어주셨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은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지켜라.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 낡은 목걸이 하나뿐이구나.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펜던트를 가슴에 묻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빌라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온몸을 적셨고 은수는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은수는 사흘 동안 지하철역 차가운 바닥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석진대 앉아 멍하니 벽만 봤고 밤에는 딱딱한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푼돈 몇 푼과 꼬깃꼬깃해진 이력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은수는 인력사무소 앞 게시판에 섰습니다. 그러다 빛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공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성그룹 한승태 회장 저택 입주 가정부 구함. 숙식 제공. 월급 800만 원. 은수는 제 눈을 의심하며 공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정부 월급이 80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은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소를 적어들고 사무소를 뛰쳐나갔습니다. 1시간 뒤 은수는 구름이 성 같은 으리으리한 저택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수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주 깐깐해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 집사였습니다. 조 집사는 은수의 꾀죄죄한 행색을 보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거지입니까? 여긴 동네 구걸하는 곳 아닙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조 집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려 하자 은수는 빗물 고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테니 제발 일하게만 해주세요. 빗물이 은수의 등을 때렸지만 은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집사는 그 처절한 모습에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따라 들어오세요. 대신 이 집 유리창이랑 대리석 바닥을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닦아놓으세요. 사흘 안에 지문 하나라도 나오면 그 즉시 짐 싸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은수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는 그날 밤부터 잠도 자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은 닦고 또 닦아 거울처럼 만들었고 대리석 바닥은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다니며 문질렀습니다. 손에 피가 나고 물집이 터졌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검사를 하러 나온 조 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너무 반짝거려 눈이 부실 정도였고 흰 장갑으로 유리창 구석을 훑어도 먼지 한 톨 묻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은수는 주방에서 한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있는 재료로 정성을 다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한승태 회장이 식탁에 앉아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의 숟가락이 딱 멈추었습니다. 회장은 찌개 맛을 음미하더니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고향 친구 영호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찌개 누가 끓였나? 새로 들어온 가정부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싹 비우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수는 서재 먼지를 닦다가 책장 구석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회장과 은수의 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수가 울컥하는 마음에 사진을 어루만지는데 어느새 한 회장이 서재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은 은수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에 꽂혔습니다. 그 목걸이, 너 그게 어디서 났어? 회장이 사색이 되어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펜던트와 은수의 것을 대조해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정말 영호 딸이란 말이냐? 불길 속에서 나를 살리고 죽은 내 친구 영호 딸이야? 한 회장은 소리를 내어 울며 조 집사를 불렀습니다. 조 집사, 당장 와보게. 이 아이가 바로 영호 딸이야.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의 딸이라고. 저태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은 은수의 갈라진 손을 잡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은인의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걱정 마라, 은수야.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주마. 하지만 은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복수보다는 제가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공부할 기회를 주세요. 저택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회장은 은수의 대견한 모습에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허허, 정말 영호를 쏙 빼닮았구나.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그날 밤 은수는 가정부 방이 아닌 화려한 귀빈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보며 아버지의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저들을 꼭 제 발 아래 무릎 꿇리겠어요. 은수는 일주일 만에 저택 가계부를 정리해 낭비되는 돈을 20%나 줄여버렸고, 이를 본 한 회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조 집사, 내일 당장 우리 회사 전략기획실에 은수 자리를 만들어. 이 천재적인 아이를 집안일이나 시키기엔 너무 아깝다. 한 회장의 말에 조 집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이제 절망이 아닌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사옥은 서울 한복판의 32층짜리 유리 건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며 눈부시게 빛났고, 로비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촘촘하고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가슴에는 특수 수행 인턴 이은수라고 적힌 번듯한 사원증이 달려 있었고, 손에는 한 회장이 직접 챙겨준 두툼한 경영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위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는 웬 남자가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검은 슈트에 넥타이 매듭 하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차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매의 입술은 일직선으로 꾹 담은 남자, 바로 강성그룹의 후계자 강지훈 전무였습니다. 은수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게 된 이은수입니다. 지훈은 은수를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힐끗 곁눈질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수의 가슴팍에 달린 사원증에 머물더니 특수수행 인턴이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턱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지훈은 대꾸 한마디 없이 고개를 획 돌려 층수 표시판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고, 은수는 손에 든 파일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22층에서 문이 열리자 지훈이 먼저 성큼성큼 내렸고, 은수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던 지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봐요, 이은수 씨. 전략기획실이 어딘 줄 알고 그렇게 무작정 따라오는 겁니까? 은수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22층 왼쪽 끝이라고 미리 안내받았습니다.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코웃음을 치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략기획실 문을 열자 운동장만큼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모니터를 보며 바쁘게 움직이다가 지훈이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전무님 오셨습니까? 지훈이 은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직원들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이 우리 실수행 인턴으로 일하게 됐어. 회장님 특별 지시니까 빈자리 하나 내줘. 순식간에 직원들의 눈총이 은수에게 쏟아졌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회장님 백으로 들어왔나 하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였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은수의 정장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고, 저 뒤쪽 여직원은 옆 사람 귀에 대고 어머, 웬 아줌마가 낙하산으로 왔나 바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은수는 못 들은 척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은수입니다. 모르는 게 많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 팔짱을 낀 채 은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딱 어울리는 일이 하나 있군.
지하 2층 자료실에 가면 우리 그룹 창립 때부터 쌓인 30년치 서류 더미가 있어요. 한 번도 정리가 안 돼서 엉망진창일 텐데 그거 전부 연도별로 분류해서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죽거나 투덜거릴 법도 한데 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끝내면 되겠습니까? 지우는 내심 은수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꼴을 보고 싶었는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짓궂게 말했습니다. 딱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끝내놓겠습니다. 은수는 시원하게 대답하고는 곧장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멀어져가는 은수의 뒷모습을 보며 어디 견디나 보자 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하 2층 자료실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매캐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종이 박스들이 성벽처럼 서 있었고 바닥에는 끈 풀린 서류들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리에 앞치마를 질끈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에 있는 누렇게 바랜 박스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도 은수가 어릴 적 세상의 기록들이 먼지 냄새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연도별로, 부서별로. 손끝은 금방 까만 먼지로 뒤덮였고 무릎은 쑤셔왔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밤 11시, 둘째 날 새벽 3시. 은수는 식어빠진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잠을 쫓으며 엑셀 파일에 글자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다 다섯째 날 새벽 은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2019년도 서류 뭉치 속에서 이상한 계약서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강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물류센터 땅 매입 서류였는데 땅을 판 회사가 이미 세상에서 없어진 유령 회사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간 우리 회사가 사기를 당하거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은수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12장짜리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지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무님, 서류 정리하다가 아주 중요한 리스크를 발견해서 보고서 써왔습니다. 지훈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 두고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나가고 난 뒤 무심코 보고서를 펼친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걸 인턴이 찾아냈다고? 전문가들도 놓친 건데? 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하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 변두리 낡은 집에서 전 남편 진호와 시어머니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수가 재벌집에 드나드는 사진을 내밀며 소리를 낮췄습니다. 진호야, 이 이은수년이 재벌 회장 집에 딱 붙어 있단다. 거짓골로 쫓겨난 년이 무슨 재주로 거길 들어갔을까? 진호가 사진을 보며 입술을 비릿하게 핥았습니다. 그년이 재벌 할아범 홀리는 재주는 있나 보네. 엄마,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은수 그년이 우리한테 복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지. 시어머니가 못된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그 집에 우리랑 연줄이 닿는 박 이사라는 분이 계시거든. 그 양반한테 말해서 이은수 그년을 당장 회사에서 쫓아내버릴 테니까. 다음 날 저녁 부서 회식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박 이사가 은수를 대놓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들이켠 박 이사가 직원들 앞에서 은수에게 창피를 줬습니다. 이봐요, 이은수 씨. 애 키우던 아줌마가 재벌집 백으로 여기 앉아 있으니 좋죠? 소문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쫓겨났다며? 그런 흠집 있는 여자가 우리 강성그룹 물을 흐려서야 되겠어? 하하. 순식간에 회식 자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직원들이 은수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박 이사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이혼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간이었지만 부끄러운 짓을 해서 이혼당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련 덕분에 제가 더 강해져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은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박 이사는 당황해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우는 술잔을 든 채 은수의 당당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밤늦게 귀가하던 은수 앞을 시커먼 남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윤수, 너 돈 갚기로 한 날짜 지났어. 30억 당장 안 내놓으면 오늘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놈들이 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 때였습니다. 갑자기 고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환하게 비추며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지훈이었습니다. 이 지저분한 손들 당장 못 치워. 지훈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지훈이 차 문을 열며 은수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타. 은수는 망설이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훈이 앞만 보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빚, 네가 서명한 거 아니지? 은수가 깜짝 놀라 지훈을 바라보자 지훈이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치 서류를 한눈에 꿰뚫는 똑똑한 여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출 서류에 도장 찍었을 리 없으니까. 내일 당장 서류 챙겨와요. 내가 아는 최고 변호사 붙여서 인감 감정할 테니까. 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진실을 믿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 진호가 은수의 유치원 다니는 아이 사진을 흔들며 은수의 퇴근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은수야, 우리 새끼 보고 싶지 않아? 돈 좀 가져오면 내가 애 만나게 해줄게.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당신이 하는 말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인간아. 은수의 서슬 퍼런 기세에 진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은수는 아버지의 펜던트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 내 아이와 내 인생 반드시 되찾고 말 거야. 아침 회의실에 찬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긴 회의 테이블 위에는 물잔들이 자로 잰 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화려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명품 원피스에 알이 굵은 진주 귀걸이, 어깨까지 찰랑이는 단정한 머리카락. 바로 태상그룹의 전략팀장이자 지훈의 정략 결혼 상대로 거론되는 강혜리였습니다. 혜리는 회의실을 훑어보다 은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혜리의 걸음이 멈칫하더니 입꼬리가 비열하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너 은수 아니니? 이은수 맞지? 은수의 손가락이 자료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혜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혜리가 은수 앞으로 다가와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툭툭 치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공부 좀 한다고 유세 떨더니
근데 여기서 뭐하니? 설마 여기서 커피라도 타는 거니? 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혜리. 나 여기 전략기획실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 해리가 은수의 사원증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턴? 대학교 때 수석 졸업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이은수가 고작 인턴이라니.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네, 그치? 해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은커녕 남의 불행을 즐기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해리는 복도에서 지훈과 나란히 걸으며 은근슬쩍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저 인턴 조심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소문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이번에 이혼한 것도 순전히 저 여자 잘못이라던데. 우리 강성그룹 이미지 깎아먹을까봐 걱정되네요. 지훈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전무인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해리가 당황해서 지훈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회장님 댁에 드나든다는 소문까지 있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훈 씨 망신당할까 봐서요. 지훈은 해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남의 사생활에 관심 없으니까 다시는 내 귀에 그런 지저분한 소리 담지 마. 지훈의 서슬 퍼런 태도에 해리는 입술을 깨물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해리가 뿌린 악의적인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꽃뱀 인턴, 이혼녀의 유혹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은수의 등 뒤에서 수군거림으로 들려왔습니다. 사흘 뒤 아침 전략기획실장이 은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실장은 킁킁거리며 은수와 눈도 못 마주치고 사직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은수 씨,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영상 이유로 인턴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으니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 걸로 합시다. 그게 서로 좋지 않겠어? 은수가 입을 때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야, 이은수. 내 새끼 지금 내 옆에서 울고 있다. 당장 10억 준비해. 안 그러면 이 아이 평생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는 사직서를 팽개치고 실장실을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질주하던 은수를 지훈이 가로막았습니다. 진정해요. 지금 나가면 저들이 판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은수가 지훈의 품에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애가 잡혀 있다고요. 비켜요. 당장 가야 해요. 지훈이 은수의 어깨를 꽉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시댁이랑 강혜리가 짜고 치는 연극입니다. 당신이 이성을 잃고 사고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발 나를 믿고 기다려요. 은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은 즉시 경호팀에 전화를 걸어 아이의 위치 추적을 명령했습니다. 그 시각 해리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은수의 가방에 검은색 USB를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성그룹의 극비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은수 씨, 산업 스파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눈총이 은수에게 집중됐습니다. 해리는 복도 끝에서 팔짱을 낀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복도에서 준 짧은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척하며 가방 주머니에 든 USB를 잽싸게 손바닥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해리를 스치듯 지나가며 해리의 코트 주머니에 그 USB를 쏙 집어넣었습니다. 검사하시죠. 전 떳떳합니다. 은수의 가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해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뒤져보라고요. 그때 지훈이 나타나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공정하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검사하지. 강혜리 팀장부터. 보안팀장이 해리의 코트 주머니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들자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야. 이건 이은수 그년이 넣은 거야. 내가 안 그랬어. 해리는 비명을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지훈은 해리를 향해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줄 거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지훈의 폰으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해외로 팔아넘기려 입양 서류까지 다 꾸며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수와 지훈은 미친 듯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남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은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은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이제 괜찮아. 이제 절대 안 헤어져. 한편 건물 뒤에서 도망치려던 전 남편 진호는 지훈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내 자식을 팔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훈의 분노 서린 일갈에 진호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이어 경찰차가 도착했고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시어머니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습니다. 은수는 아이를 안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사람 대접 못 받아도 참았고 빚을 뒤집어 써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한테 손댄 건 절대로 죽어도 못 참습니다. 이제 법대로 하시죠. 은수의 눈에는 예전의 나약함 대신 단단한 복수의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한 회장의 서재에 섰습니다. 회장님,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싸워 제 아이와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한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다. 조 집사, 당장 대한민국 최고 로펌 태양 변호사들을 전원 소집해라. 내 은인의 딸을 건드린 놈들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테니까. 서재에는 은수의 인감 위조 서류와 시댁의 범죄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펜던트를 꽉 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살던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경영인이자 어머니로서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펌 태양의 대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접수한 날 서울에는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은수는 우산 없이 서서 건물 정면에 새겨진 금색 글씨를 뚫어지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은수의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이 말없이 우산을 펼쳐 은수의 머리 위로 씌워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 씨, 소장 접수 확실히 끝났습니다. 사문서 위조하고 감히 사기까지 친 혐의로 그 인간들이랑 시어머니 형사고소도 세트로 같이 넣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건물을 여전히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거죠, 전무님. 지훈이 우산을 은수 쪽으로 더 기울여 비를 막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시작이자 끝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어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와 대기 중인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도서관에는 은수와 지훈이 나란히 앉아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환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가는 커피 2잔과 서류 뭉치가 수북했고 은수는 형광펜을 든 채 서류의 한 줄 한 줄을 정성껏 긋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은수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수 씨, 사업 아이템으로 왜 하필 세제를 고른 겁니까? 은수가 형광펜 뚜껑을 딱 소리나게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7년 동안 죽어라 살림만 했습니다. 매일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기름때 묻은 설거지를 하고 무릎이 닳도록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써본 세제가 수십 가지인데 정말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수가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독한 성분 때문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도 맨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주부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손처럼 트지 않는 세제, 우리 아이 옷에 닿아도 한 점 걱정 없는 정직한 세제를 만들면 저 같은 엄마들이 기쁘게 써주지 않겠나 싶어서요. 지우는 은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수의 마디마디에는 고된 살림에 시달린 갈라짐의 흔적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고 손등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서류로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원료 공급처랑 공장 리스트는 내가 확실한 곳들로 알아봐 줄 테니까 은수 씨는 내일까지 브랜드 컨셉만 완벽하게 잡아오세요. 은수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걱서걱 종이 위를 움직이는 연필 소리가 고요한 도서관에 퍼졌고 지우는 은수의 옆에서 노트북을 열어 밤늦도록 원료 업체들을 뒤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은수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 지훈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본인 이름입니까? 은수가 아련한 눈빛으로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혜은 빼어날 수,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주신 소중한 제 이름입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제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지우는 그 이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은수는 한 회장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은수 브랜드 런칭 TF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옆에 마련된 아담한 사무실에서 은수는 직접 면접을 봐서 뽑은 팀원 5명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 제품은 남들처럼 번지르르하고 비싼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 손에 닿는 세제입니다. 쓰는 사람 손이 아프지 않아야 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브랜드의 심장입니다. 팀원들은 은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한편 재판이 길어지면서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은수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시계, 다 다른 지갑, 손때 묻은 만년필. 은수는 유품들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다 펜던트만 빼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들 팔아서 소송 비용 좀 쓰겠습니다. 아버지는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은수가 상자를 들고 몰래 현관을 나서려는데 지훈이 기둥 뒤에서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웬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상자 뭡니까? 어디 가려는 거예요? 은수가 화들짝 놀라 상자를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짐 정리 좀 하려고요. 지훈이 한 발 다가와 은수 뒤에 숨긴 상자를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낡은 시계와 지갑을 본 지훈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소송비 때문이죠? 이걸 팔아서 충당하려고요? 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은수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이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하겠습니다. 다시는 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은수가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전 누구한테 빚지고는 못 삽니다. 지훈이 은수를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빚 아닙니다. 소송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은수 씨는 브랜드 런칭에만 목숨 거세요. 그게 나한테 제대로 갚는 겁니다. 알겠어요? 은수의 눈에 기어코 물기가 번졌습니다. 은수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지훈은 상자를 챙겨 돌아서며 종이 가방을 툭 내밀었습니다. 이건 팀원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산 빵입니다. 오늘 회의 길어진다면서요? 배골치 말고 하세요. 은수는 묵직한 빵 봉투를 받아들고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2주 뒤 드디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안. 은수 측 변호사가 국과수에서 온 감정 서류를 재판장에게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피고 박진호가 제출한 대출 서류의 도장은 원고 이은수의 인감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판 위조 도장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변호사가 당황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재판장이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며 의사봉을 쾅 두드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이은수의 30억 채무가 위조된 도장으로 만들어진 허위 채무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은수는 빚을 갚을 의무가 전혀 없으며 모든 상환 책임은 서류를 조작한 피고 박진호에게 있음을 선고한다.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년의 지옥 같은 세월과 30억이라는 무거운 바위가 마침내 어깨에서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석의 진호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이게 말이 돼? 내가 그 돈을 다 갚으라고? 야, 이은수, 너 이리 와봐. 하지만 은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지훈이 계단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축하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앞길을 걸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은수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독사 같은 사채업자들은 이제 진호와 시어머니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피스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은수 그년한테 덮어 씌웠어야지. 왜 네가 다 뒤집었어? 이 한심한 놈아. 진호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도장 파자며. 엄마 때문이잖아. 두 사람의 추한 싸움이 복도 끝까지 들려왔습니다. 반면 은수는 저택 작업실에서 브랜드 은수의 로고를 직접 그리며 행복한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정직한 손, 따뜻한 마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는 은수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말엔 지훈과 아이를 데리고 작은 공원 나들이도 갔습니다. 아이가 잔디밭에서 뛰노는 걸 보며 지훈이 쑥스러운 듯 고백했습니다. 은수 씨, 처음엔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늘 옆에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은수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무렵 한 회장도 은수의 기획안을 보며 허허,
이 아이 정말 크게 될 제목이야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런칭 일주일 전 드디어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문이 폭주하더니 사흘 만에 1만 건을 돌파해버렸습니다. 팀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기뻐할 때도 은수는 침착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정말 좋다고 다시 찾아줄 때가 진짜 성공입니다. 런칭 파티 전날 밤 지훈이 은수의 사무실에 근사한 옷 커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은수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눈부신 하얀 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 내일은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날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은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창밖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정말 잘할게요. 이은수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설게요. 하지만 그 시각 고시원의 눅눅한 방에서 진호는 시뻘건 눈으로 은수의 성공 기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은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진호가 낡은 수첩을 뒤적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셔널 로비에 눈부시게 하얀 꽃다발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브랜드 은수의 정식 런칭 쇼케이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로비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은수가 밤잠 설쳐가며 만든 로고가 위풍당당하게 떠 있었고 그 아래로 국내외 기자 수백 명이 카메라를 든 채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은수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수트에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안감에 수놓아진 자신의 이름 이은수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은수는 목에 걸린 아버지의 펜던트를 수트 안으로 넣으려다 다시 마음을 바꿔 수트 위로 당당하게 꺼내 걸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턱시도 차림의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은수의 눈부신 자태를 본 순간 문 앞에 멈춰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지훈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전무님, 저 오늘 좀 어색하진 않나요? 지훈은 쑥스러운 듯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툭 던지듯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그러니까 얼른 나가봐요. 은수는 지훈의 무뚝뚝한 칭찬에 피식 웃으며 당당하게 무대로 나섰습니다. 은수가 무대 중앙에 서자마자 벼락 같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마이크 앞에 서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 은수의 대표 이은수입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빗속에서 지하철역을 전전하던 노숙자였습니다. 주머니엔 동전 몇 개뿐이었고 내일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였죠.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저에게 남은 건 오직 제 두 손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밥을 짓고 먼지 쌓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친 손으로 오늘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은수가 무대 위 제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수 특유의 정직함이 담긴 천연 세제였습니다. 이 세제는 저처럼 매일 맨손으로 살림하며 손이 부르트는 주부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 옷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는 정직한 제품, 그것이 저 이은수가 세상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은수를 환하게 비췄고 은수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쇼케이스가 끝난 뒤 팀원이 태블릿 PC를 들고 달려와 은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전 물량 완판입니다. 런칭 1시간 만에 전 품목 매진이에요. 은수는 태블릿에 찍힌 품절 글자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고 은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같은 시각 VIP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회장은 조 집사를 보며 위엄 있게 명령했습니다. 조 집사, 지금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라. 오늘부로 은수를 강성그룹 이사로 공식 추대한다. 조 집사가 당황하며 회장님, 절차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라고 만류했지만 한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절차는 내가 만든다. 당장 시행해. 그날 오후 열린 강성그룹 이사회에서 한 회장은 은수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은수 씨를 우리 그룹 이사로 모십니다. 은수 이사는 제가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분의 따님이자 강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입니다. 한 회장이 은수의 어깨를 감싸주며 이제 은수를 내 가문의 일원으로 공표한다고 선언하자 이사진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뒤이어 열린 축하연에서 은수는 수천 개의 샹들리에 조명 아래 샴페인 잔을 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찬란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검은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지훈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수 씨, 지훈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서 빛을 냈습니다.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나 이런 말 잘 못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말할게.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겼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이은수. 은수는 너무 놀라 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무님. 아니, 지훈 씨. 연회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훈은 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브랜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는 희망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은수의 정직한 행보에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주말에는 저택 마당에서 아이와 함께 꽃을 심으며 소소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지우는 은수의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안장을 잡아주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저씨, 나 혼자 가요. 라고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에 은수는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의 브랜드는 이제 해외 유명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이 올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은수는 예전의 그 거짓골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글로벌 CEO로서 런던 출장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결처럼 완벽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청혼 반지를 끼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던 은수는 새벽 2시 날카로운 휴대전화 알림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은수가 의아해하며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은수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은수와 한 회장이 단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그 위로 자극적인 자막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과 며느리의 은밀한 관계, 신데렐라 탄생의 추악한 진실. 은수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조작된 영상은 마치 은수가 한 회장을 유혹해 신분을 상승시킨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의 평화로운 정원 나무들이 갑자기 닥쳐온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수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비명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성그룹 이은수 이사, 75세 한승태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재벌가, 스캔들, 신데렐라 탄생의 추악한 진실인가, 브랜드 은수 불매운동 전국 확산 등 자극적인 기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의 글씨가 눈물 때문인지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택 정원의 나무들이 불길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운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전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올리고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으로 손수건을 적시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진행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직접 출연하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대체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습니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을 내려놓고 독사가 독을 뿜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이은수라는 저 여자가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꼴을 더는 못 보겠더군요.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한 사진 뭉치를 테이블 위에 확 펼쳐 보였습니다. 이은수는 결혼 생활 중에도 툭하면 외박을 하고 여러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사진들은 은수가 과거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며 웃거나 거래처 사람과 악수하는 평범한 장면들을 교묘하게 잘라낸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은수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 여자는 재벌 회장을 홀려 이사 자리까지 꿰찼다며 가짜 눈물을 쏟았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인터넷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은수 불매운동이 번지고 꽃뱀이 재벌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는 악플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브랜드 은수의 백화점 매장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급기야 매장 앞에는 추악한 대표는 물러가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까지 나타났습니다. 은수는 소파에 앉아 하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 진호는 시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은수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진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번엔 우리가 피해자니까 제대로 뜯어내자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은수의 사옥 앞에는 시위대가 던진 날달걀이 깨져 노란 물이 흉측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은수가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보며 몸을 떨고 있을 때 조 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수 씨,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침 뉴스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계십니다. 은수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쳤고 바닥에 떨어진 액정 위로 금이 쫙 갔습니다. 은수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넥타이가 풀어진 채 창백한 안색의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한 회장을 보며 은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이에요. 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할 때 지훈이 은수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절대 흔들리지 마. 하지만 지훈 역시 위기였습니다. 한 회장이 쓰러지자마자 그룹 내 반대파인 박 이사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은수의 퇴진과 지훈의 경영권 박탈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수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내 엄마 불륜녀라며 라는 놀림을 당하다가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말문이 막힌 듯 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어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은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석으로 풀려난 강혜리가 보란듯이 은수의 병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혜리는 비웃는 표정으로 은수야, 네가 여기서 사라져야 다들 편해져. 지훈 씨도 내 애도 살려야 할 거 아냐? 라며 은수의 아픈 구석을 후벼 팠습니다. 은수는 그 독설에 무너져 지훈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떠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병실로 들이닥친 지훈이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지훈은 은수의 어깨를 흔들며 호통쳤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저 악마들이 이기는 거야. 내가 옆에 있겠다고 했잖아. 같이 싸워. 지훈의 뜨거운 일침에 은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침착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은수는 시어머니가 매수한 유튜버들의 뒷돈 흐름을 추적하자고 제안했고 지훈의 보안팀은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서 우리가 이겼다며 샴페인 파티를 벌이던 시어머니와 진호는 자신들의 대화가 보안팀에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이 경악스러운 소식을 들고 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수 씨,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진 게 단순 충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할아버지 주치의를 매수해서 원래 드시던 약을 심장에 무리가 가는 성분으로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미수였습니다. 은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피 맺힌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 아이와 회장님을 건드린 데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이제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어. 재판 당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정문을 향해 늘어섰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속보를 전하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수는 법원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화려한 재벌 이사의 모습은 간데 없었습니다. 은수는 처음 한 회장의 저택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소박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아버지의 낡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 맑은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사님,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불륜 영상은 정말 조작입니까? 은수는 대답 대신 묵묵히 법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은수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곧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우는 은수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은수는 작지만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시죠.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305호 법정 안은 이미 방청객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원고석에는 시어머니와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양장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손수건을 만지작거렸고, 진호는 정면을 보고 있었지만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은수의 옆에는 로펌 태양의 변호사들이 서류 더미를 쌓아두고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쾅 두드리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인이 기고만장하게 일어서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일기장에는 피고 이은수의 추악한 행실이 며느리 시절부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가짜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하지만 은수 측 변호인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국과수 감정 결과 저 일기장의 종이는 2024년 이후에나 생산된 최신 재질입니다. 2018년에 썼다는 일기가 2024년에 나온 종이에 적혀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딱 멈췄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수 측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언론사 기자에게 3천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며 이은수 불륜 기사 자극적으로 써달라고 청탁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앉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뒤이어 진호가 은수를 협박했던 녹취록과 은수가 시댁에서 당했던 폭행 진단서들이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방청석에선 에휴, 인간도 아니다라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결정타는 지훈이 제출한 병원 보안 영상이었습니다. 진호가 한 회장의 병실에 몰래 들어가 약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약 성분 분석 결과 장기 복용 시 심장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법정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호는 겁에 질려 엄마가 시킨 거야. 난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라며 시어머니를 팔아넘겼고, 시어머니는 이 배은망덕한 놈아. 라며 아들의 머리채를 잡으려 발악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준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아울러 원고 박진호와 시어머니를 사문서 위조, 미성년자 유괴,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한다. 법정안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진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저주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은수는 법정 문을 나서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진실은 가려질 때가 있지만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은수의 짧고 강한 일침이 온 나라에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한 회장은 병실에서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하다, 내 딸아. 고생 많았다. 은수는 한 회장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무섭게 뒤집혔습니다. 이은수 씨 미안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네요 라며 응원 댓글이 폭주했고 브랜드 은수는 정직한 기업의 대명사가 되어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끝까지 도망치려던 강혜리는 공항에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쇠고랑을 찼습니다. 시어머니와 진호는 구치소 안에서도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비참한 꼴이 됐습니다. 은수는 이제 시댁의 이름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딴 은수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변에서 은수와 지우는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처음 그 저택에 비 맞으며 들어갔을 땐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야 정말 내일이 기다려지네요. 지훈이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수 씨 곁엔 이제 내가 있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요. 은수의 얼굴에 노을보다 더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1년 뒤 서울 강남의 대형 서점 입구에는 은수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실린 잡지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경제지 타임 아시아판 표지였습니다. 표지 속 은수는 단정한 검은 정장에 아버지의 낡은 펜던트를 훈장처럼 목에 걸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이은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점을 지나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시대의 아이콘이 된 그녀의 당당한 얼굴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은수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시댁 식구들이 호의호식하며 자신을 종처럼 부렸던 바로 그 대저택이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이 집은 이제 은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에는 과거의 탐욕스러운 분위기 대신 따뜻한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센터. 개소식 날 앞마당에는 의자 100여 개가 놓였고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은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건물에서 저는 한때 이름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여기서 맞았고 쫓겨났고 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집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희망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을 닦던 그 절망의 순간들이 저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단상 아래에서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구보다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개소식이 끝나자 제주도에서 한 회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수야, TV에서 봤다. 정말 장하다. 은수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주도 날씨는 좀 어떠세요? 한 회장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아주 달다. 어제 보내준 손주 녀석 재롱 영상을 10번도 더 봤어. 그놈 눈매가 영락없이 내 친구 영호를 쏙 뺐더구나. 은수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한 회장은 이제 제주도에서 정원을 가꾸며 은수가 보내주는 손자의 영상을 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서슬 퍼런 기세 대신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어느 토요일 한 회장의 저택 정원에서 드디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화로운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은수가 처음 가정부로 들어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회를 구걸했던 바로 그 정원이었습니다. 하얀 의자 사이 통로에는 은수가 직접 정성껏 심었던 꽃들이 보란듯이 활짝 피어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하객은 오직 은수와 지훈을 진심으로 아끼는 50명 남짓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조 집사와 브랜드 팀원들, 그리고 은수가 세운 쉼터의 엄마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은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정원 끝에 섰습니다. 드레스 안감에는 지훈이 예전에 새겨준 은수라는 글씨가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 있었고 목에는
아버지의 펜던트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통로 끝에서 지훈이 벅찬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양복을 차려입은 아이가 은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꽃다발을 들고 지훈에게 다가가 외쳤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지훈은 무릎을 꿇어 아이를 꽉 안아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회장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시울을 붉혔고 깐깐하던 조 집사도 코끝이 빨개진 채 헛기침을 했습니다. 주례없는 결혼식에서 지훈이 은수의 손을 꼭 잡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비를 맞으며 이 정원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를 몰랐지만 이제는 이 사람 없는 내일은 단 1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은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이 정원에서 바닥을 닦던 가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원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지훈 씨, 저를 믿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뒤로 행복한 계절이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어 아빠 하고 달려와 지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성그룹은 은수의 정직한 경영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1위에 올랐습니다. 은수는 매주 주말이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미혼모 쉼터를 찾아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대표님, 왜 고생스럽게 매주 오세요? 라는 물음에 은수는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잖아요. 제가 오히려 힘을 얻어가는 걸요. 지훈은 은수를 위해 성수동의 아름다운 복합 문화 공간을 설계해 선물했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창업 지원의 장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사채업자들 중 진심으로 뉘우친 이들을 채용해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출소 후 공사판을 전전하던 진호는 어느 퇴근길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은수의 수상 소식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그는 한참을 울먹이다 고개를 푹 숙이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감옥에 있는 시어머니는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내 며느리가 재벌 회장이야 라는 헛소리만 반복하며 비참한 말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날 은수는 지훈과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역에는 한 회장이 미리 심어둔 붉은 장미들이 바다처럼 만개해 있었습니다. 은수는 묘비 앞에 자신의 브랜드 제품과 행복한 가족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펜던트가 저를 이 행복으로 데려다 주었네요. 아이가 고사리 손을 모아 외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자 붉은 장미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가족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자서전 다시 은수를 출간해 수많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강연회장에 선 그녀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제 인감은 위조당했을지언정 제 이름 석 자의 가치는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저택 발코니에서 은수와 지훈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은수는 지훈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나의 사랑. 지훈은 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 대신 깊은 눈맞춤을 건넸습니다. 은수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피어난 은수의 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회를 구걸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 목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펜던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여자에게 가짜 빚을 떠넘기고 아이를 빼앗으려 하고 이름까지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닥을 닦던 손으로 서류를 뒤졌고 쫓겨난 발로 법정에 섰고 찢어진 마음으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은수를 지탱한 건 재벌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 무릎이 꺾여도 고개를 들었던 자존심, 아이를 지키겠다는 엄마의 각오, 그리고 진심을 알아봐 준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은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성실한 손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다고.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은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